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내일 선고됩니다. 양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뭐 파기 자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루머들이 돌아다니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그리고 또 대체적인 예상은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빠른 선고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작 빨랐어야 됐는데 늦었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에게 아니 도대체 그 큰 당의 후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선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을 계속 남겨뒀다라는 게 상당히 그간 문제였었죠.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내리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5월 1일 날 결론이 나더라도 5개 재판에 나머지 4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소위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 잘 아시지만 현행 대통령일 때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하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게 이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소와 추를 분리하자, 소추 분리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일단 기소가 되면 그 재판은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재판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당선이 돼도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중론입니다. 학계에. 그러니 역시 우리 국민들은 혹시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만 만약에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국정 안정을 원하는 국민들의 니즈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학계 어떤 분 말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론은 그렇지 않고요. 네. 만약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 혹은 정치인들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급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방금 이제 그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 고소 고발이 발생할 겁니다. 그 확정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고소 고발하는 건들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정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례적인 이른 선고를 하지만 그 부분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이미 뭐 학계에서 이야기된 바들이 있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은 뭐 저는 뭐 유력한 다수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5월 1일 그 선거법에 대해서만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재판 출석한다면 3건의 재판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 선거운동 한다고 회피하고 이러면은 이런 모든 법원의 일정들이 미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거 기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게 민주당 안에서도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사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민주당이 용역을 4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률사무소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의 형사재판의 변호사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게 당비로 변호사비까지 대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기사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내에서까지 이런 그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재판과 연동해서 일어나는지 민주당 내부도 점검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요. 검찰에서 기소한 것 중에서 기소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언론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한 20억이니 뭐 30억이니 하면서 변호사 대납건을 정말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에 아무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 횡포가 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남발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확인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25년 네. 3월 18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는 네. 저희가 조금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국민의힘 경선 상황 알아봅니다.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결승 진출. 배경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좀 예상한 결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8분이 나왔을 때는 사실 4분 누가 올라갈지 하면서 사실 4등에 대해서 여러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또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명 중에서 누가 2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나온 후보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누가 2명이 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셨던 분이 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들 간에 저 2사람이 될 것 같다 가장 많이 지목되신 분들이 결국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 경륜과 이 공력이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졌었는데 국회에서의 그 강단 있는 각인된 모습 이번에 그 장면 왜냐하면 막 다 사과시키고 국회에서 막 억지로 인사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김문수 후보의 그 꼿꼿했던 그리고 심지 있는 모습이 다시 이렇게 알려졌고요. 또나 우리 당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 지금의 그 노련한 정치인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선거에서 이겨봤다. 그리고 유시민 후보와도 경합해서 이겼다. 이런 사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됐죠. 그래서 상당한 경륜과 공력이 있구나. 이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한 팬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법 그 후원금 모일 때, 후원금 모일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빨리 모이고 상당한 이렇게 소위 팬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팬심이 있는 후보라는 게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 상당한 게 막강한 이강 후보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지만 홍준표 후보의 탈락 좀 예상하셨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3위 정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보면은 좀 코어 지지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약간 중간 스탠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는 뭐 좀 미스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2분이 남게 됐는데 저는 뭐 2분이 뭐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비상계엄이 있을 당시에 그 내각 국무위원이었고 그렇죠. 또 한동훈 후보는 뭐 정권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 장관이었고 또 당 대표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2분이 누가 후보가 되든 뭐 윤 어게인이라는 그 어떤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 최근에 최측근 참모진이 사표를 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 입주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건가요? 저도 언론에 따르는 내용과 그리고 사실 총리실에 파견되어 있는 이제 인사들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 0이었다가 50% 갔다가 지금은 50%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실 올해 한 3년간 하셨던 총리 공간을 나와서 이제 사가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 살던 집에 대한 정비가 끝난 걸로 봐서 그 사퇴 시한보다도 좀 더 빨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네. 이게 나중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단일화나 이런 부분에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얘기하면 그 부정 요인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예. 비호감도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네. 높아요. 하지만 이제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후보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소위 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찬성하는 쪽과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 있고 행정가로서 넘어가는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지율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범여권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행으로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지했던 이 지지율이 소위 대행을 벗고 나왔을 때 증폭돼서 올라가는 상향곡선을 그리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제 행정기관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포인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되더라도 어느 쪽에 주도적인 단일화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되지 단일화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는 이제 그 지지율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겠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 의원? 일단 뭐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5월 2일설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유력한데 뭐 저는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5월 2일 날 이제 뭐 사직하고 아마 정계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 대자를 진짜 큰 대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태를 보면 그 대신할 대자인데 네. 어제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걸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익을 가지고 지금 뭔가 농단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저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온전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실제로 그런 유사한 취지의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상 이건 농담입니다만 대통령은 2번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농담입니다만 대통령 출마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네, 발언을 그렇습니다. 예. 한 적이 있죠. 네. 예. 근데 김정은 의원님 이게 네. 이제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까지죠. 네.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주일간의 여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주도권은 5월 3일 날 탄생하게 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은 일단은 대선 후보 자격을 가지게 되면 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선거 비용이 선관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네. 큰 선거 비용 개인이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조직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데 국민의힘 현재 좁은 후보다 다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열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권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다양하게 해낼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하게라는 거는 그 소위 그 교황식 방식이 될지 간판 옛날에 형식이 될지. 네,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몽준 방식이 될지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다가 서로 뭐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도 있다 한데 일주일 만에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국민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는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해낼까 봐 걱정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마무리가 잘 된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좋은 성과를 거둘 때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뭐 찌질하게 해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이 세게 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이 미국이 이런 말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반대편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대에 대한 그 위기감을 미국의 유력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다. 그만큼 한덕수의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무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협상을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뭐 성과를 낸다 이런 게 아니고 협상을 끝내고 그 협상을 끝냈다고 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협상을 했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이 의도를 미국이 간파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한덕수 대행은 한 3년 정도 중국과 만날 협상했던 것들을 숨기고 그게 나중에 드러난 또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에 비춰보더라도 그것도 이번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그 워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각한 국위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깨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있는 한미 FTA 협상 내용 깨고 싶어합니다. 왜냐?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루어진 FTA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실 그때 주미 대사가 이제 지금의 한덕수 대행이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키맨이었던 한덕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깨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도움되는 발언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다음 주 뵐 때까지는 아마도 이게 또 많은 상황들이 변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반명 빅텐트 어느 범위까지 좀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권 의원? 뭐 빅텐트라고 하는 게 해쳐 모여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 지금 한번 해쳤다가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명 빅텐트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반명 빅텐트가 아니고 이 내란 빅텐트입니다. 내란 동조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세력화를 해보자 이런 건데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명분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대통령 보궐선거인 셈이죠. 지금 조기 대선을 하게 된 이런 그 엄청난 과오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 세력화해서 기득권을 지키자 이렇게밖에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뭐 내란 빅텐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네이밍 지금 민주당에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냐면 말씀은 우클릭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 그 내란죄로 명확하게 선고를 받고 해산됐던 그 후신인 진보당하고 같이 지금 뭐 함께 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아니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게 단일 후보 내더니 지금도 같이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명확하게 내란죄로 선고를 받고 해산됐던 사람들이 해쳐모여 했던 당인데 그런 이름을 본인들한테는 안 갖다 붙이고 지금 이쪽에다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네. 예, 이제 후보죠.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거기서 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재명 민주당은 사당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짜 민주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병헌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출마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는 들러리조차 되지 못하고 소품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고 있지.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셨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오히려 반명에 대한 얘기는 훨씬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정확하게 후보가 하나로 단일화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후보들끼리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진보당 말씀하셨는데요. 진보당이 이제 해산된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새로 지금 다시 나온 진보당이 이제 뭐 후신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당을 폄훼하거나 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해산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민정당 후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대화가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정치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당의 이야기이지만 동의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윤석열 당원이 1호 당원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제명이라든가 출당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대화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경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사당화 말씀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이 89.77%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도 90% 넘어서고 했는데 제가 아까 평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민주당에 있다가 나오셨던 유력한 소위 그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께서 직접 워딩을 하셨어요. 이 현상에 대해 사당화가 완성됐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롭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운영할 때의 그 운영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본다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국가를 운영할 때의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국회에서 목도한 장면을 말씀드리면 국회법은 상당히 표결로 다수결 표결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협의 합의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번 국회에서는 협의 합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나 뭐 예결위에서 협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사실 당 지도부의 오더를 받고 이렇게 번복하는 사례를 몇 번 목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력이 철저하게 타인은 배제하고 소위 독재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모양새. 그게 민주당 그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사실 1등이 할 게 뻔한데도 굳이 이렇게 선거 경선 방식을 바꾼다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퇴출됐던 여론조사 기관을 다시 불러들었다든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쫙 뭉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진단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 야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반성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현 정부 인사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수석 대변인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저 무수히 많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네. 내부 회의를. 전혀 무슨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한다든가 본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낸다든가 이런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듣고 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든가 할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습관이 잘 돼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되었다. 협의나 합의가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국회에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수가 작으시고 직접 관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뭐냐면 말수가 굉장히 적으신데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임팩트 있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 실제 중요한 얘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런 아첨도 나오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쉽지만 당당 토론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정책시사 여기서 마무리.